웨이크업! 도전입니다. 자, 지금 용장이 22분이 남아서 한 강의를 더 찍고자 합니다. 자, 요번 강의가 연력학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칠판에 제목을 먼저 써놨는데 연력학 제2법칙이죠. 저번 시간에 연력학 제1법칙 아주 중요한 법칙 설명을 했고, 여기 있는 연력학 제2법칙 요번 강의에 설명할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물리학적으로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물리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수능이나 내신에는 조금 빈약하게 나오는 애죠. 얘는 물리학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과학이 발전하면 세상의 모든 법칙은 깨질 것이다 라고 하고 죽었는데, 단 하나의 법칙만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한 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선생님 같은 경우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안 깨질 것 같아. 여러분이 이따가 듣고 나서 보시면 안 깨질 수밖에 없죠. 정말 당연한 거긴 한데, 자,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일단 제목의 이름이 뭐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죠. 근데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여러분이 화학 시간이나 물론 화학 2를 선택하셨으면, 또는 화학 1에도 나오나? 엔트로피, 엔탈피 이런 개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즉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그 엔트로피라는 게 있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엔트로피의 감소의 법칙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깨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엔트로피는 증가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엔트로피가 뭐냐? 그걸 설명하기 전에 약간 선행이 되어야 될 다른 부가적인 설명을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설명할 건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거는 자연의 어떠한, 우리는 물리학이라는 거는, 과학이라는 건 자연을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어떠한 한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법칙인데, 자, 연력학 제2법칙을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그 두 가지 개념이라는 거는, 자, 자연의 그 변화 과정 중에는 가역 변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 또는 비가역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그냥 글자로 한번 써볼 테니까 보세요. 가역, 한문이죠. 가할 가짜의 거꾸로 역자입니다. 거꾸로의 반응이 가능한 변화라는 소리고, 비가역, 아닐 비자죠. 거꾸로가 가능하지 않은 변화 과정이라는 소리죠. 물론 한자로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물리학적으로는 약간 수정해서 조금 고급화 시켜보겠습니다. 가역 변화. 자연은 가만히 냅두면 자연의 변화 과정 중에 거꾸로가 가능하다. 정반응도 되고 역반응도 된다. 이런 소리죠. 자, 그걸 유식하게 쓰면은 외부에서 사람이, 즉 인간이 인공적으로 외부에서 일을 해주지 않아도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변화. 자, 한번 보세요. 외부에서 일을 해주지 않아도, 즉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은 지 스스로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일을 안 해줘도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다시 원래 위치로. 그 말이 뭐냐면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그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 있죠. 행성의 운동을 보시면, 자, 지구를 보세요. 지구는 외부에서 누가 밀어주지 않아도 태양을 초점으로 해갖고, 케플러 법칙 기억나죠? 태양을 초점으로 해서 이렇게 할까? 태양을 초점으로 해서 타원궤도 운동을 돕니다. 아무도 운동을 시켜주지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계속 돌아서 원래 위치로 계속 돌아가죠? 이게 바로 가역 변화입니다. 가역 변화. 스스로 가만히 냅두면 정반응, 역반응이 계속 일어나죠. 또는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이 역학 시간에 배우셨던 진자의 운동을 보시면, 진자, 추 있죠? 천장에 실루엣하고 추 매달아 놓은 거.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과 같은 이 강의실 안에는, 강의실도 아니죠. 내 방입니다. 이 방 안에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결국엔 진폭이 점점 줄어들죠. 마찰도 있고 공기저항도 있으니까. 그런데, 주사기 여기를 밀폐시켜 놓고, 주사기로 공기를 싹 다 빼갖고 진공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추를 당겼다가 놓으면은, 물론 천장과 이 실 사이의 마찰도 완벽하게 0으로 만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영원할 겁니다. 영원히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래서 진자의 운동도
가만히 냅둬도 외부에서 일을 해주지 않아도 원래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또 밀어주고 또 밀어줘야 되죠? 뭐 우리가 그린타는 것처럼 뭐 그런 변화 과정이고, 비가역 변화라는 건 거꾸로 가능하지 않은 변화. 다른 말로 쓰면 외부에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일을 해주지 않으면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변화 과정을 우리가 비가역 변화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 확산 같은 경우 있죠. 즉 여기 물이 한 방울이 있는데 잉크를 한 방울 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잉크 방울이 쫙 확산돼서 확산돼 갖고 퍼져나가죠. 그죠? 근데 외부에서 일을 안 해주면은 절대 자연은 자기 혼자 다시 잉크 한 방울과 물 한 바가지로 못 바뀝니다. 근데 인간이 일을 해주면 다시 가능하죠. 뭐 증발을 시켜갖고 물은 다시 위에서 응결시킨 다음에 물로 걸러내고, 뭐 그 다음에 뭐 농축시켜갖고 다시 잉크를 한 방울 얻어내고, 인간이 일을 해주면 가능하지만 그건 자연을 손을 대야 되죠. 그러니까 자연한테 우리가 손을 안 대도 스스로 그렇게 한 방울과 그 다음에 물 한 바가지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이 비가역 과정을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자연은 절대 혼자 못 돌아간다는 거죠. 즉 순방향만 있고 정방향만 있고 역방향은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연은. 자, 됐죠. 또 확산이나 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풍화작용, 풍화침식 이런 거 있죠. 이만한 바위가 돌멩이로 깨지면 그 돌멩이끼리는 다시 뭉쳐서 바위가 될 수가 없죠. 뭐 이런 과정입니다. 자, 여기 가역변화, 비가역변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의 개념이 뭐냐면은, 자, 저기 위에 써있는 거 있죠? 엔트로피. 이니셜은 S로 표현하는 건 화학 시간에 많이 보였을 겁니다. 엔트로피가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무질서도입니다. 무질서도. 즉, 자연의 어떠한 이러한 한 방향. 자연은 가역변화는 거의 없고, 있긴 있지만, 자연은 대부분 이 비가역변화만 일으킨다라고 해서, 자연의 비가역 변화인 즉 한 방향성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엔트로피고, 엔트로피는 우리나라 말로 무질서도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일용량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 무질서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무질서도의 증가의 법칙. 아까 이 확산으로 한번 봅시다. 잉크 한 방울과 물 한 바가지, 한 방울과 한 바가지가 따로따로 있을 때 우리는 질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스포이드로 떨어뜨립니다. 잉크가 확산됩니다. 섞이기 시작합니다. 무질서하죠. 한 방울 한 바가지가 줄을 서 있을 때 우리는 질서 있다고 얘기하지, 뒤죽박죽 섞인 건 무질서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자연은 얘기했죠. 한 방향성, 무질서가 그쵸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질서가 있다가 섞여서 확산만 일어나지 다시 응축해서 따로따로 모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확산만 되어가는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즉 비가역 변화만 일어나는 쪽으로 자연은 늘 진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죠. 그럼 여기는 일용량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자연은 일을 해주지 않았을 때 비가역 변화를 일으키는 거지, 우리 인간이 손을 대면 거꾸로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일을 해주면. 다시 말해서 일용량,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무질서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무질서를 질서 있게 잡아주려면 엄청난 일을 해야 되죠. 무질서가 크면 클수록 엄청나게 우리가 일을 해줘야만 다시 질서가 잡힙니다. 즉 일용량이 증가하는 거죠. 무질서도 증가, 일용량 증가,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의 용량 자체가 증가한다, 그런 소리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연력학 제2법칙은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여기다가 조금 더 다른 그 연력학 제2법칙에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과 열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참고로 그냥 들어만 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을 거니까, 또는 물리를 배우셨으니까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들 겁니다. 즉 열은, 자, 일과 열로 표시하면은 일은 100% 열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생각해보세요. 1 100줄이 있습니다. 열 100줄로 갈 수 있죠. 그죠? 뭐 쉽진 않겠지만 될 것 같죠. 전기 에너지가 100줄이 있는데 전기 에너지 100줄을 몽땅 열 에너지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긴 하겠지만, 그죠? 뭐 100%라 그러면 여러분도 에이 어떻게 100이 돼요? 뭐 99.99 정도 뭐 그만이죠. 일은 100% 열로 전환이 가능을 합니다. 아주 공들이면 정말로 100이 가능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한번 보세요. 열 있죠? 열은 100% 일로 전환이 절대 불가능하죠.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의 또 다른 표현법이죠. 열 100줄이 있습니다. 열 100줄이 있는데 이걸 몽땅 일로 선생님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 세계, 지구, 우주까지 한번 확장을 시켜보세요. 모든 열을 다 일로 바꿔줄 수 있다면 온도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0이죠, 0. 절대 용도가 되죠. 온도가 절대 용도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자 운동들이 다 멈추긴 하겠지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나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용도로 절대 갈 수가 없겠죠. 모르죠. 또 나중에 뭐 이론이 나오면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뭐 요즘에 뉴스 보면은 법칙들이 뭐 하나씩 다 깨져가고 있으니까. 자, 일은 100% 열로 전환 가능하지만 열은 100% 일로 전환 불가능하다. 즉 자연은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냅두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변화를 일으켜서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항상 열이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열은 100% 일로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열역학체 이 법칙의 핵심 뭐냐면은 자연의 한 방향성만을 설명을 하는 법칙이죠. 즉 비가역 변화. 자, 얘가 순방향, 정방향이라면 얘는 역방향인데 정방향은 가능하지만 역방향의 과정은 불가능하다.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열역학체 이 법칙은 뭐 요 정도만 하기로 하고 대학교 가시면 이제 엔트로피를 가지고 온도와 결합시켜서 이제 뭐야 엔탈피니 뭐 이것저것 뭐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수식으로 배우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통계학으로 접근하니까. 자, 그 다음에 막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막바로 이제 그 열 효율이라는 걸 보고 열역학을 마치겠습니다. 열 효율은 이니셜 1을 쓰고 말 그대로 효율입니다. 효율. 열의 효율. 어떤 기관이 있을 때 그 기관의 효율. 여러분 뭐 효율이란 말 많이 들어보죠? 그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 뭐 그 효율이 이 효율이죠. 자, 뭐 어렵게 보지 마시고 얘는 그 여러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교육과정에서 이런 그림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물론 아직 수능을 한 번도 올해가 처음 시작이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지만 요게 열기간은 가끔 그래도 대수능이나 수능에서 가끔 아주 가끔 나왔습니다. 20문제에서 열역학 같은 문제는 많아봐야 2문제입니다. 적으면 적어도 2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문제에서 2문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2문제가 전부 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하고 열역학 변화 과정 4가지. 그거에서만 항상 집중적으로 나오지.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 Q는 MCT 있죠. 여러분이 시멘트라고 했던 Q는 MCT로 나온 경우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거만 나왔었지 열 효율도 기억이 나온 적은 있는데 아마 수능은 아니고 대수능일 겁니다. 대수능 모의고사에 6월고 모의고사에 나왔을 겁니다. 본격이 있는 것 같긴 하니까. 자, 그래서 그냥 뭐 적당히만 들으셔도 되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색깔로 하면은 아주 뜨거운 고열원이 있습니다. 이 고열원의 온도는 T라고 하고 여러분이 요식은 선행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요식 있죠? Q는 아까 말씀드렸던 MCT 델타 Q면 그럼 MC 델타 T가 되겠죠? Q는 시멘트 뭐 이렇게 외우신 거. 자, 고열원이 있는데 고열원의 온도는 T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요 T1일 때 Q가 Q1이 되겠죠? 그래서 고열원의 열량은 Q1이라고 하겠습니다. 열에너지는. 자, 이 고열원에서 얘가 이제 저열원으로 떨어지면서 어떠한 일을 할 겁니다. 아주 뜨거운 게 있는데 보일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주 뜨거운 게 있는데 자, 얘가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증기터빈 같은 거 있죠? 자, 이거 막 불을 지펴갖고 엄청 뜨겁습니다. 그럼 얘가 막 물을 끓여갖고 일을 하죠. 물이 막 뚜껑이 들썩들썩하면서 최초의 증기기관차 와트가 만든 증기기관차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뜨거운 고열원이 너무 뜨거우니까 막 이렇게 물도 데피고 이렇게 기체도 데피면서 일을 하겠죠. 그리고 얘는 온도가 이제 식겠죠. 그 과정을 딱 그릴 건데 자, 얘는 아주 뜨겁기 때문에 아주 뜨거워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어떠한 일을
1W를 할 겁니다. 1W. 워크 약자로 1W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식어지면서 저열원으로 내려오겠죠. 자, 저열원으로 내려왔을 때 온도를 T2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열량을 Q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율이라는 게 뭡니까? 자, 내가 밥을 100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70줄을 일을 합니다. 100줄을 먹고 70줄 일하고, 그럼 나한테 남은 건 30줄이죠. 100줄 먹은 만큼 일 다 해버리면 굶어 죽죠. 쓰러집니다. 진짜 쓰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뭐 나중에 쓸 건 남겨놓겠죠. 즉, 효율이 뭐냐면 100을 먹었는데 내가 70만 일했으니까 나의 먹은 거 대비해서 한 일의 효율은 70%죠. 100분의 70 곱하기 100. 그게 퍼센테이지고 효율을 구하는 C겠죠? 그대로 투영합니다. Q1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죠? 단위가 다 똑같은 차원입니다. Q하고 W는 알고 있죠? Q1이라는 고열원을 가지고 W만큼 일을 하고 Q2가 남은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갖다 쓰면 뭐 쉽죠? 에너지 보존에 의하면 이 고립된 계안에서만 일을 하고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은 Q1은 W와 Q2의 합과 같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하면 W는 Q1 Q2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로 넘어가면은, 자, 뭐 여백 많으니까. 여기 써야 되는구나.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효율 2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먹은 밥 Q1에 비해 얼만큼 많은 양의 일을 하였는가. 이게 효율이죠.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은, 자, 얘는 Q1은 아니고 Q1분의 W는 Q1 Q2니까는 Q1 Q2 이렇게 쓸 수 있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효율이니까 퍼센테이지를 곱해야 되는데 말을 해놓고 쓰질 않았네. 자, 곱하기 100을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Q하고 T하고는 비례관계니까, 그죠? Q하고 T하고는 비례관계니까는 여기다가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얘는 T1분의 T1 T2 고열원에서 저열원을 빼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또 한 번 쓰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T1분의 T1이니까는 1, 그죠? 1 마이너스 T1분의 T2죠. T1분의 T2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은 효율이 나오는데, 자, 빨간색으로 다 쓰지 않고, 이게 대수능 모의에서 내가 나왔다고 얘기했죠? 이 식으로 풀지, 이 식으로 풀지. 근데 잘 보시면은, 이 식을 보시면, 또는 이 식을 보시면, W가 크면 클수록 효율이 커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로 오면은, 두 열원의 차이만큼이 크면 클수록 또 효율이 커지죠. 또는 이 식으로 얘기하면은, 두 열원의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당연하죠.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차이만큼, 나는 만큼 W 나왔다 소리니까는 효율이 크죠. 또는 이 식으로 얘기하면은, 고열원과 저열원의 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1빼기 작아진 비율이니까 또 효율이 커지죠. 똑같은 식인데 얘로 하고 하면 또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4개를 다 눈여겨봐 주시고 칠판의 사이즈상 더 이상 빨간색으로 다시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 효율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상의 열기관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가상의 열기관입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열기관인데, 자, 그래서 이름을 다음처럼 붙입니다. 두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제1종 연구기관. 띠리리리리 연구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개그를 한번 쳐봤는데, 동영상 보면서 이게 동영상이 약간 좀 딱딱하긴 하죠? 뭐 나도 처음에 지금 동영상을 지금 5개째를 이렇게 찍으면서, 처음엔 조금 뭐라 그럴까,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내 직업상 이제 35명? 37명을 데리고 수업을 하니까, 수업하다가 중간에 농담도 하고, 뭐 군대 얘기도 하고, 뭐 게임 얘기도 하고, 자네 갖고 기도 좀 깨물고,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은 짓을 하죠. 그런데 이 카메라 앞에 두고 혼자 떠들라니까 뭐 별 농담도 안 나오고, 이제 가끔 좀 이렇게 반장들이 막 엉뚱한 말 던지고 하면은 이제 그 한 명 때문에 35명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냥 찍으려니까 좀 심심하긴 합니다. 원래 선생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잘 알고 있듯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한번 3,000포를 세면은 그냥 그 시간 끝나죠. 한 수업 20분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군대 얘기로 딱 빠져들면 남은 30분 다 군대 얘기 그냥 쫙 깔리죠. 그럼 군대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또 강조합니다. ROTC 가시고 부사관 가시고 어쨌든 직업군인으로 가시고 많은 걸 남겨서 제대하세요.
얘처럼 H모 군대에 가면은 몸에 상처만 남아요. 한가득 상처만. 자, 빨리 보겠습니다. 제1종 연구기간. 첫 번째로 만든 종류인데 영원한 기간이라는 소리죠. 말 그대로 연구기관, 연구자석, 영원히 자석이라는 소리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제1종 연구기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제1종 연구기간은 외부에서 열 공급 없이 영원히 일을 할 수 있는 기관. 생각을 해보세요. 외부에서 열 공급 없이 영원히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만약에 영원히 일을 할 수 있다는 소리는 내가 열원인데 내가 갖고 있던 열을 계속 일로 쓰는 거죠. 내 열이 있다는 소리는 내부 에너지가 있으니까 내부 에너지를 감소시키면서 지금 온도가 내려가면서 계속 일을 하는데 온도가 한없이 내려갈 수 있으면 계속 일을 하겠죠. 근데 온도는 마지막 점이 있죠. 최저점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절대 용도죠. 그러니까 절대 용도까지 다 퍼부어갖고 일을 해버리면 용도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영원히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 위배됩니까? 연력학 1법칙 아니면 2법칙인데 연력학 1법칙에 위배가 되죠. 연력학 1법칙. 어떠한 열량 변화는 내부 에너지와 외부에 하거나 받는 일의 합과 같은데 생각해보세요. 열 공급이 없답니다. 단열이죠. 이게 차단되어 있는데 영원히 일을 하려면 내부 에너지는 영원히 작아져야 됩니다. 영원히 작아질 수가 없죠. 절대 영도까지밖에 못 내려가죠. 절대 영도까지만 가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얘는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가 되죠. 얘는 연력학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